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경찰들은 범죄, 약물, 술, 그리고 트래픽 등 치안적인 데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좁은 경사진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는 전혀 생소한 것으로 사람이 밀려 내려오는 것이 마치 파도처럼 보였다는 사람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압사한 이유로 아무래도 체구가 작고 약한 여성 사망자가 남성의 거의 2배 되면서 정말 눌려 죽는다는 것이 상상이 가고 마음이 몇 배 더 아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0대 파릇파릇한 인생의 꽃도 다 피우기 전에 젊은이들로 이들의 부모들 마음은 어떨지 마음이 찢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황당함이 여전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개인 주유소의 미래, 출퇴근 복귀, 이민자 자녀들의 정신 건강, affirmative action, 그리고 dirty bomb입니다. 지난 8월을 투표를 통과되면서 다가오는 2035년에 가서는 이제 앞으로 팔리는 모든 새 자동차와 트럭은 100% 전기가 될 것이라고 캘리포니아가 결정했죠. 이러면서 미래를 앞서가는 캘리포니아 주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만드는데요. 이런 결정은 아무래도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현재 조그만 개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향의 움직임이 그들 비즈니스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개인 주유소 주인들은요, 캘리포니아 가솔린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5,000개가 넘는 주유소가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2035년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 비즈니스가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들은 앞으로 주유소를 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로 부동산 개발업자나 아니면 대형 주유소 체인점의 매각이 되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갖추게 변하는데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최소한 15만 달러가 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용과 충분한 장소 면적이 제한되어서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소형 개인 주유소는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다른 개인 주유소 주인인 에드난 씨는 전기자동차 제로 에미션 의무화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희소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솔린 자동차가 점점 사라지면서 모든 커스터머들을 다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33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해 오던 에드난 씨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연구 중이라고만 말합니다. 전기자동차 산업계 컨설턴트인 로렌 맥도널드 씨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서서히 변해갈 것을 점치면서요. 현재 로렌 씨는 전기자동차 충전회사와 편의점 체인점들 사이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보면 다가오는 2035년을 마치 마감일, 데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측하기로서는 캘리포니아의 5,081개의 개인 주유소들 중 거의 절반이 2035년까지는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3%에서 6%씩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솔린 자동차는 13년 동안 점차 줄어들 것이고요. 2026년에 가서는 새 자동차 중 35%는 전기 자동차고 2030년에는 이것이 68%, 그리고 2035년에 가서는 100%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솔린 자동차를 이미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2035년 이후에도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보통 평균 자동차 수명을 12년이라고 친다면 2035년 이후에도 가솔린 주유소는 얼마 동안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수요는 점차 줄어들겠죠. 예측하기로는 2035년에 가서는 가솔린 자동차 숫자는
1600만 대 순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주유소들, 새로운 주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급속히 늘어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인해서 가솔린 수요는 더 급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유소에서 한참 가솔린은 오랜만에 한 번씩 와서 드물게 넣거나 아예 가솔린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줄을 이룰 전망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주정부 차원의 전기 충전을 두고도 풀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 숫자가 캘리포니아에서 11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백만 대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이 어디서 올지를 아직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민 대다수는 전기 자동차와 친환경적인 것을 모두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유소를 절대 팔지 않겠다는 개인 오너도 있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1973년부터 주유소를 운영 중인 올해 80살의 밥 리드 씨는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다가오는 모든 변화에 적응해 갈 것이고 앞으로 물려줄 아들과 손자들이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트래픽이 아주 높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장소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유소 위치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최적의 코너에 모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부동산 위치라면 비즈니스를 변화시켜도 당장 이익이 남는 장소일 것이라고 이 개발업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드라이브-스루 식당이나 은행, 또 발걸음이 높은 리테일 스토어로도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주유소는 그 위치가 지금 산타모니카 블루버드하고 웨스트우드 코너에 있고요. 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주유소는 베벌리 센터 길 건너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둘 다 좋은 위치들이죠. 그러면서 현재 생각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톡톡이 받고 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주유소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이유는 부동산 하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어느 타운이고 떠나서 최고 코너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개발업자들에게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한 주유소 오너는 전기 충전 시설 설치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앞에 말한 대로 최소한 충전 시스템은 15만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대형 주유소 체인들은 엄청난 숫자와 파워로 그들보다 한층 더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차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설상 이렇게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해 놓는다고 해도 최소 2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순이익이 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24시간 주유소에서도 전기 충전으로 사용되는 시간은 5%에서 10%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분야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throughput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 개의 충전기나 가솔린 펌프에서 커스터머가 지나가는 숫자를 말하는데 가솔린 펌프는 아무래도 단 10분 아래 가솔린이 해결되는 이유로 이 커스터머 숫자가 많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에 비해서 전기 충전에는 커스터머 숫자가 한참 낮죠.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데는 최소한 40분에서 6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죠. 한 가지 전기 충전 주유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장점은 있습니다. 한 가지 장점은 편의점에서 구매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커피라든지 스낵, 드링크 이런 것들도 모든 것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거의 대부분의 개인 소유 주유소들의 앞날은 거의 부동산을 팔면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직장에 따라서나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줄곧 원격으로 일해왔던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모든 직장들이 복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34살인 리사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원격으로만 일해온 여성입니다. 그러다 이번 달 직장 복귀가 결정이 나고요. 그러는 동시에 오랜만에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젖어온 원격 근무에서 다시 출근을 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뭔가 어색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동안 원격으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위옷만, 상의만 옷을 챙겨 입고 일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6개월 임신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면서 의상도 신경이 더 쓰이고요.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존에 들어가 $120를 들여서 옷을 샀고요. 또 쇼핑센터에 가서 추가의 옷을 고르는데 돈도 쓰고 상당한 시간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대형 코퍼레이션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직장으로 복귀하라는 오더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이 생각보다 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힘든 경제 상황은 남녀 모두를 다 힘들게 하지만 직장으로 출퇴근 다시 하면서 오피스에 점심을 먹는 거라든가 차일드 케어 등이 겹쳐가면서 여성들은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것은 집안 경제, 가족 관계,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나온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5년 중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이 제일 힘들어진 시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양한 것들이 합쳐서 생긴 결과일 텐데요. 물론 인플레이션의 주식시장의 현재 상태, 또 경기 침체 우려 등 모든 것이 합동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은 여성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는 남녀의 임금 차이도 한몫하고요. 여성들은 여전히 집안일도 도맡아야 해야 되고 자녀 부양에 한층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이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대형 회사들이 직장으로 다시 출근하게 요구하면서 힘든 것들은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여성 직원에게 기대되는 그 굳어진 전통적인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으로 의상 구입에도 추가의 돈이 들어가고 여성들 물건들은 비교적 남성들 것보다 더 비싼 것이 사실이죠. 또 여성들의 연관된 것은 모두 더 비쌉니다. 하물며 드라이 클리닝에 들어가는 여성 옷은 더 비싸고요. 이 모든 것을 핑크 텍스라고 부르면서요. 남성들이 써야 하는 비용보다 한층 더 지출이 높다는 의미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남성들보다 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렇지만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절한 화장을 한 여성들은 화장을 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직장 생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니 여성들이 화장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 따라오는 점심, 직장 동료들과 해피아워를 간다든가 또 커피 미팅 등 집에서 원격으로 일할 때와 비교하면 모두 추가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저녁을 만들 힘도 없어서 음식을 투고하거나 혹은 외식이 잦아지면서 지출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장으로 출퇴근 복귀는 남녀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동반합니다. 지난 2년 넘게 굳어진 집안에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말한 대로 미국에 존재하는 임금의 불균등으로 많은 여성들이나 유색인종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이런 불평등을 또다시 피부로 느끼게 만드는 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동반되는 정신적인 피로는 또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물론 지난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여성들과 유색인종들이 많은 발전을 보았지만 그래도 미국 내 대형 코퍼레이션은 백인 남성들이 다 이끌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차이는 현 상황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두고도 인종별로 숫자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1년 리포트에 의하면 미국 내 백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21%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흑인의 경우에는 오직 3%만이 직장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됩니다. 이런 상황에 회사의 간부들은
직장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컬처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팬데믹 이전에 이 직장 내 컬처가 좋았는지를 물으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 백인 남성을 위주로 말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고 이번 연구를 진행한 곳에서는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돈 관리를 남성들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인플레이션에서 경비 절감에 남성들보다 더 철저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절한 절제는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해 놓은 사람이라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하면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요. 절대 단기적인 안목으로 나중에 후회할 결정은 피하라고 권합니다. 능력이 되는 직장 여성이라면 회사 측에 직장에 복귀하면서 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여성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얼마나 그 여성이 가치가 나가는 사람인지에 달려 있는데 401k를 매칭해주는 회사라면 이런 회사들에서는 여성들에게 차일드 케어 베네핏을 주는 곳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이 경제 상황에 맞춰 주는 예가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더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올해 30살인 카밀이라는 여성은 팬데믹 이전에 하루 1시간 반 이상 출퇴근을 했던 직장 여성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너무 지쳐서 칵테일 한 잔을 늘 마셔온 것이었는데 그러다 이번 팬데믹 동안 집에서 2년 넘게 일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칵테일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한층 더 릴렉스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녀도 뉴욕의 맨하튼 직종으로 복귀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이곳에서는 이 양쪽을 겸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해서 근데 만약 이번에 예전처럼 매일 출퇴근이었다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애초처럼 출퇴근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성들이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이민 온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태어난 사하이 콜리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건강 전문가인데요. 그녀 자신도 영국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하면서 많은 이민자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들 중에서 처음으로 인도 사람이 아닌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정신문제로 인해서 자문과 치료를 거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녀가 거친 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브라운 걸 테라피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경험을 공감하고 싶은 것이죠. 이곳에서는 이민자들의 어린 자녀들이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과 또 정신 건강 자체에 대해서 공유하는 장소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는 많이 익숙한데요. 부모가 어디 출신이건 미국이나 영국 등 다양한 서양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세계에서 문화를 겹쳐서 살아야 합니다. 집안에서 물론 중요시하는 가치를 지닌 채 성장하고 그리고 이것은 바깥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많이 다를 확률도 높은 것이죠. 이민자 부모님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모국에서 익숙해져 온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주로 어른들에게 양보하고 충고를 듣는 것을 강조하죠. 이런 것은 우리도 익숙하죠. 그런 면에서 이민자 자녀들은 많은 경우 생각보다 많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성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모두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행동 패턴이 형성되고 장애물을 거쳐가는 과정을 터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정해놓은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은근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나 3세들이 본인 경험을 토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에 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이 다른 두 개의 다른 문화 안에서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려울 때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가족들 중에 본인이 해야 하는 임무를 절대 멀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본인 안에서 느끼는 죄책감은 부모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의 강도가 너무 커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특히 여성인 경우에 어른들이나 남자들 뒤에 늘 밀리는 문화에서 성장했다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본인의 보스나 또 이런 데서 같이 일을 하거나 또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한 동료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노 소리를 절대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어렵고 현재 본인이 맡은 일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제대로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태어나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 중 이런 문화는 우리 수직적인 시스템으로 본인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본인의 의견은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는 격이죠. 또 많은 이민자들, 부모 세대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고 새로운 곳에 이민에 정착을 합니다. 그들이 힘들 때 기댈 곳도 없고요.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감수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이민자들은 그들의 자녀가 성공하고 안정과 경제적인 시큐리티를 최고로 치는 반면에 태어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정착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행복함, 해피니스에 중점을 두면서 다소 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죠. 이럴 때 부모와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앞서죠. 부모들은 모국의 어려운 환경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 와서 자녀를 키우면서 당연히 풍족함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자녀들도 본인이 원하는 것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와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에도 장벽이 있을 수 있는데 편리한 언어가 다르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영어로만 생각하는 것을 고쳐보라고 권합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언어도 익혀야 한다고 말하고요. 많은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신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두통이라든지 우울증, 배가 아프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불안함도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민자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는 그들 부모님들은 더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지금 있는 위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현재 서 있는 위치와 성취를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계획도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 임무도 있고 단지 부모가 가진 것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만족하는 것에 거기서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토대로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본인의 정신건강을 자체 체크하고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이 시절부터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각각 단계별로 본인이 맡은 임무를 강하게 추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중간중간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테라피를 갖는 것도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높게 치는 가치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말합니다. 본인의 마음속에 뭉친 것이나 어려운 점은 빨리빨리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이민자들로서 이제 이민자 자녀들에게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가 된 우리들도
그동안 지니고 살았던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한 번쯤은 점검하고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랫동안 대학 입학 과정에 사용해 오던 Affirmative Action을 뒤돌리는 쪽으로 기울었죠. 인종을 기준으로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단될지 두고 볼 일인데요. 이번에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주를 이루는 현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오던 Affirmative Action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그룹이나 반대하는 그룹이나 앞으로 이것이 대학 입학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프로포지션 209의 통과로 인해서 대학 측이 학생 입학 심사 과정에 인종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1990년대 말 프로포지션 209이 통과된 이후에 UCLA와 UC 버클리 예를 보면 흑인 학생들과 라티노 학생 비율은 당장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 와서도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은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이들 그룹 학생 비율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비율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인종의 기준을 두지 않는 대학 입학 실정은 전국적으로 인종별 불균등의 폭을 더 크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죠. 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비용은 더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번에 어포머티브 액션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법관 중에서 이미 사망한 첫 번째 흑인 대법관이었던 Thurgood Marshall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포머티브 액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대학 측이 어드미션에 인종을 요소로 감안하지 않게 된다면 애초 교육의 불균등의 뿌리 이유부터 찾아내고 수정하는 데 쪽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로 앞으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학 입학에 아주 많이 고려되는 동창들이나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대학에 입학되어서는 안 될 학생이 특권이 제일 많이 주어지는 레거시 같은 것도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진정 대학 측이 다양성을 원한다면 저인컴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을 우선 뽑아야 한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시스템과 어드미션 레벨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버드 대학이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이 동창이나 기부금을 내는 가정에 특권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저인컴 학생들을 주로 뽑는다면 결과적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흑인 학생은 지금보다 32%나 감소할 것이라는 결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면 대학 입학 심사 과정을 어느 정도는 수정해서 현재 미국 내 불균등한 교육 시스템 현실을 변하게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킨더가든부터 12학년 교육 시스템에서 나오는 불균등부터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미국 공립학교 시스템을 보면 모든 인종이나 사회 경제적 위치에 상관없이 적절한 교육 시스템을 주어졌을 때 배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유색 인종이 많은 거주 지역에는 학교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적절한 교육의 지원과 많은 것이 모자란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학교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미들스쿨을 보면 텍스트북이 단 1개 남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적절한 숙제, 홈워크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는 물론 도서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컴이 낮은 지역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도 부적절합니다.
지금 디트로이트 시내 공립학교 캠퍼스들 중 건강과 안전도 코드에 맞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외에도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킨더부터 12학년 교육 불균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능력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이런 지역에는 눈을 뜨고 찾아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듯이 학교의 질적인 결과는 선생님들의 질에 달려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연구에 나와 있는 결과도 유색 인종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는 질적으로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주로 가르치고 있는 현실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로스앤젤레스를 예로 들어보면 흑인 학생들 중에 43%가 백인 지역의 백인 학생들보다 한층 덜 유능한 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나와 있고요. 또 라티노 학생들의 경우는 68%의 경우가 비능률적인 교사들이 가르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레벨이 낮은 선생님들에게 교육이 진행되면서 이것의 결과는 두고두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학생들, 유색인종 저인컴 학생들이 나중에 평생 버는 인컴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대학 진학률은 처참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격차로 이렇게 상황이 좋지 못한 데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결과이죠. 이런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부유층이 원하는 것을 다 무시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을 요구했다가는 이번 affirmative action이 되돌려지는 것처럼 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뒤집으면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니 절대 백인 학생 부모들이 버싱으로 다른 동네 학교로 태워 나르면서 저인컴 가정 학생과 부유층 학생을 섞어 놓는 것도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런 차원의 선생님들에게 이런 지역에서 가르치는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시내 한복판 학교에 가르치는 대신 $20,000 이상의 보너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affirmative action이 사라진다면 교육자들은 과연 이런 지역에 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많은 보너스를 받고 가려 하려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앞으로 affirmative action이 대학 입학 심사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면 대학 내 다양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몇 년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럭저럭 9개월째 접어드는데요. 러시아는 이번에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dirty bomb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비난했죠. 이런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람들을 혼동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이 더러운 폭탄일까요? dirty bomb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일반적인 폭발물에 유라니움 같은 핵물질을 합쳐서 만들어진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국가 차원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탄은 주 목적은 일정 군사적 타겟을 목표로 공격한다기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공포와 패닉 상태를 자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이런 것을 터무니없는 말을 헛소리라고 말하면서요. 필요하다면 UN 인스펙터들을 초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그렇다고 제시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안에 이런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과학연구소에 이들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있었던 일인데요. 브리핑에서 러시아 국방장관은 그들이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다면서 이것에 대응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합법화 처세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상황에 아주 익숙한
미국의 국방장관과 3자 통화로 밝힌 내용인데요. 그리고 러시아 장관은 프랑스와 영국 장관들에게도 같은 의사를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러시아의 주장을 두고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요. 미국, 영국, EU 국가들 그리고 나토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그들 자체의 불명예스러운 작전과 무기 사용을 비난했던 것이죠. 미국 백악관도 현재 상태를 아주 가까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폭탄이 조만간 사용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어서 유엔의 뉴클리어 워치독은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에 맞춰 우크라이나 2군데 핵 로케이션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2군데 장소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이 장소들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외무부 장관인 디미트로 쿨레바는 우리는 러시아와 다르게 모든 것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 인스펙션에서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dirty bomb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핵무기로 치지는 않습니다. dirty bomb으로 폭발 정도는 보통 폭탄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핵무기의 폭발 정도는 핵반응, 뉴클리어 리액션으로 일어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처럼 핵폭탄은 어떤 종류 일반 폭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큰 폭발을 가져옵니다. 핵폭탄이 하나 터지면 시 전체가 사라집니다. 1945년 두 번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2.6 제곱마일 면적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일반 폭탄으로 만들어진 더리밤은 빌딩 몇 개 정도 무너뜨릴 정도라 크게 비교됩니다. 거기다 핵폭탄은 폭발 이후에 생기는 버섯 같은 큰 구름으로 수천 마일 번져나가면서 여파를 미치죠. 그러나 더리밤에서 나오는 핵물질은 몇 블락 정도나 몇 마일 정도 번져나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더리밤이 실제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95년에 체체니아 반역자들이 모스크바 공원에서 이것을 배치해 놓았지만 폭발에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 알카이다나 아이시스 같은 테러 조직들이 더리밤을 제작하는 노력에 대한 소문은 있었지만 한 번도 폭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 전 세계 전문 기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더리밤이 치명적인 방사능을 방출해서 즉각적인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확률은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도 인명피해를 일으키기 위해서 더리밤을 만들려면 만드는 과정에 핵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폭탄 자체의 나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엄청난 두께가 돼야 합니다. 두께와 방어벽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철강 방어로 제작되어야 되고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니까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폭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움직이고 폭발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것은 움직이고 조작하는데 특수 기계나 장비가 절실한 것이죠. 그러나 방사능이 얼마나 퍼지고 원하는 파괴력을 갖게 할지는 한계가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더리밤에서 받는 방사능은 치과에서 엑스레이 정도 찍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텍사스 스테이트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전문가는 마치 바위를 깨는 격이라고 비교를 하면서 큰 바위를 그대로 누구에게 던져 맞히면 큰 피해를 입히고 신체적 피해는 당연한데 그렇지만 이 똑같은 바위를 아주 작게 모래 같은 조그만 조각으로 부서뜨리고 던진다면 신체적인 피해의 가능성은 아주 크게 비교될 정도로 낮을 것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피해로 일어나는 문제는 방사능에 노출된 시간 길이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여기서 멀리 떨어지기만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폭발 장소에서 불과 짧은 거리만 떨어져 나와도 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도수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면 코와 입을 막고 핵 먼지를 피하려면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플라스틱 백에 집어넣고요. 부드럽게 피부를 닦을 것을 권합니다. 아무튼 더리 밤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 초면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제는 더리 밤을 두고 두 나라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상당히 복잡한 전술도 사용되지만 치사한 방법이나 조잡스러운 것들까지 모두 동원되는가 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 세계 화살을 모두 맞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편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 말이 맞든 제발 전쟁은 끝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핵 방사능이 일반 폭탄으로 터지는 더리 밤은 핵 폭탄과는 완전히 파괴력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핵 방사능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멀리하고 싶은 마음만 생깁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 구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